여고생이 성추행당했다고 퍼뜨려서 담임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회차가 있는데요.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무고를 밝힐 수 있을까요? 네, 실제로도 밝힐 수는 있죠. 증거가 있으면.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 돌아가시는 거는 증거를 하나 줄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몰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, 이제 성범죄는 사실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이제 탄핵할 수 있는 다른 진술 증거들이 나온다.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.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뭐 말을 해주거나 라고 하면 이제 무고를 밝힐 수 있죠. 근데 만약에 그 여고생이 뭐 지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뭐 어떤 접촉이 있었는데 그걸 성추행으로 오해했다라든지 그래서 고소를 했다라고 하면, 그런 어떤 주관적인 인식이 그 여고생에게 성추행이라고 하면 그 인식을 바탕으로 고소를 해서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인식 자체가 없어야 돼. 성추행 내지는 뭐 그런 오해받을 만한 게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든 욕보이기 위해서 고소를 한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이제 무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학부모가 수업 중에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교사에게 위협하거나 이제 고성을 지른다거나 자기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등의 이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아이들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게 하거나 볼 수 있도록 공연히 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나요?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건조물 침입으로 시작해서 교실 문 열고 들어갔다. 교사의 수업을 방해했다. 업무 방해가 추가되고, 그다음 거기서 이제 손찌검을 하려는 듯한 손을 들어 올렸다. 협박죄가 되죠. 그리고 이제 나와 라고 해가지고 위협적인 모습을 여기저기 보여주면서 그 애기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뭐 센 척을 했다. 애들이 울었다. 정서적 학대에 해당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. 학부형들이 우리 애 그 학교 안 보낼 거예요 이래버리니까. 사실이 아닌 점을 유포했다. 그럼 그 유포한 자를 색출해서 명예훼손으로, 그리고 뭐 학교 안 보내겠어요 선동까지 했다라고 하면 업무방해로 다 형사처벌 해버리면, 그거 한두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 그 학교에 그런 일 안 생길 거거든요. 학교라는 공간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. 자기들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. 모든 것을 다 그냥 오픈하고 법대로 처리하고 그래야 이런 문제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. 근데 적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,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법을 제대로만 적용하면 나와진 10명 갔다 오는 것처럼 될 텐데 이 생각을 했어요. 부부가 각자 찾아와서 그런 행위를 했는데 개인별로만 처리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 둘이 서로 뭐 공모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으면 그 둘의 행위는 어떤 인과관계가 뭐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아빠의 행위는 아빠의 행위대로 아빠가 처벌받고, 엄마가 한 건 엄마가 처벌받고, 그러니까 형법은 기본적으로 행위자가 처벌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둘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. 그 우진이 엄마 편에서 이제 선생님에게 집착적으로 연락하는 학부모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스토킹 아닌가요? 그러니까 스토킹의 정의가 뭐냐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하거나 하는 행위거든요.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연락했다는 거는 뭐 그거는 이제 상대방 의사에 반했다는 간접 증거로 보여요. 개인 폰 번호로 연락했다는 거, SNS에 지적 댓글 다는 거. 그 댓글을 다는 거는 사실 가능하죠. 왜냐면 공개된 거에다가 그 게시자가 올려놓은 거니까, 공개된 SNS에다가. 근데 그 댓글 자체가 그 게시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라든지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고 하면 각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그 수치심을 느낀 자가 주장한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의 의사에 초반에는 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찾아가서 뭐 대화 정상적으로 나누고 뭐 불만을 좀 얘기할 수는 있으니까.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기 시작했는데, 의사에 반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또 스토킹은 아니긴 합니다. 만약에 진짜 내 자녀가 너무 부당한 일을 너무 당했어. 그 극 중에는 하나도 부당한 일이 없었지만 진짜 뭐 선생님한테 맞았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을 당해서 찾아가는 건 선생님이 싫어하더라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 상대방 의사에도 반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어. 틀린 문제에 빗김을 치니, 체크 표시를 하니, 별표를 하니, 뭐 이런 문제로 찾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. 정당한 이유가 아니니까 그건.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라고 근데 하려면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
가장 쉬운 방법은 날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.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를 해줘야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. 그게 뭐 전 남친, 전 여친이 될 수도 있고 채권 추심업자가 될 수도 있고 한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, 찾아오지 말아라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. 유진이 엄마 편에서 형사재판 중에 이제 검사가 이제 직접 나와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요. 다른 드라마에서도 변호사나 검사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변론하는 장면이 되게 많은데 현실에서 재판할 때 그걸 실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. 그거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가끔 있어요. 가끔 있는 건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증거 자료라든지 증인으로 나온 사람한테 그걸 보여줘야 된다라든지 지금 재판 기록을 좀 보여주면서 기억을 환기시키고 이거 봤냐 또는 뭐 이렇게 말했던 거 맞냐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등사기라 그래야 되나? 거기 비춰지게 하려면 그게 뭐 변호사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운데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 내가 가서 막 이렇게 넘기고 이때 펼쳐놓고 물어보고 이거 맞냐 틀리냐 막 하고 그러느라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정도지 뭐. 근데 이렇게도 뭐 하려면 하죠. 이거 뭐 너무 뭐 뛰어다니지만 않으면 재판장이 뭐 못하게 하거나 하진 않으니까. 천안에 재판하러 갔는데 저 혼자 갔고, 왜냐면 우리도 뭐 두세 명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. 효율적인 것도 있고. 근데 상대방은 이제 1차 하청 업체여서 김현장은 선임했더라고. 한 6명이 왔어.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막 다 넘기면서 이거 뭐냐고, 이거 맞냐 막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했는데 거기 이제 그쪽이 더 반대 신문을 했거든요. 그 여자분이 앞으로 쭉 쫄래쫄래 걸어 나오시더니 그걸 넘겨주시더라고, 하나씩. 그 넘겨주러 온 거야, 그 여자분은. 인력 낭비. 자주색천 이렇게 길게 들으신 분이 검사하신 거죠? 네, 그 법학을 뜻하는 색깔이 있어요. 그게 자주색이거든요. 그래서 법관이나 검사들의 옷을 보면 뭐 대충 검은색인데 중간에 자주색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학위 받을 때도 거기 이제 이런 자주색이 있어요. 재판장님 선고하실 때 이거 망치 땅땅 안 하시죠? 그게 원래 제가 변호사 되기 전에 없어졌어요. 땅땅 하는 게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하다고 해서 다 없앴어요, 법원에서는. 근데 그 남아있는 게 무슨 뭐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무슨 뭐 시의회라든지 이런 데 남아있더라고. 그리고 옛날에는 그 판사들이 앉아있는데도 더 높았다 그래요, 엄청. 근데 옛날 법정들은 좀 더 높긴 한데 그것도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해가지고 다 낮추고 있어요. 그 교사가 시험지 유출하는 이제 편에서 교권국이 이제 학교에 몰래 잠입해서 시험지를 바꿔치기 하고 시험지를 유출한 범인은 색출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함정수사로 범인을 잡고 그러나요? 이 경우에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건가요? 아니요, 그 교권보호국에는 내가 보니까 모든 권한을 다 준 것 같더라고요. 그 법률에 의해서. 그 학교 교원으로서의 어떤 신분 권한이 다 있어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, 근데 이제 삼정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마약이나 성매매나 뭐 이런 게 있어요. 이제 판다고 하는 어떤 판매책에 접근해서 뭐 몇 그램 달라, 뭐 얼마치 달라라고 해서 그럼 보통 바로 준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내가 살 생각 없는데도 이제 사겠다라고 한 거니까 일종의 함정수사인데 뭐 이 정도는 이제 합법적인 수사입니다. 그것까지 함정수사가 다 합법적입니다. 위법성이 전혀 없어요.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. 보통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데, 근데 그런 걸 이제 뭐 잡겠다고 술 달라고 막 한 거예요. 아, 우리 뭐 단골인데 또 우리 다음에 또 올 건데 술 좀 사다 줘 막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렇게까지 하는데 사다 줬어. 근데 경찰을 바로 불러가지고 단속을 한다라든지 이 정도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불법이다, 위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없고, 굳이 안 하겠다는데 굳이 막 여러 차례 요청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거 고의적으로,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그거는 위법수사죠. 실제로 학생이 교사를 이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성인이 했다면 범죄인 사건들도 이제 학생 교사 관계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. 미성년자인 이제 학생의 범죄를 상대로 교사 입장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? 법치주의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고소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게 학생 교사 관계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사실 저는 잘 안 되긴 해요. 그냥 나쁜 놈은 벌 받고 피해자는 뭐 배상 받고,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뭔가 학교라는 이유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게,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제 범법소년인 이제 만 10세 미만인 애들이 그랬다라고 하면은 뭐 처벌이 안 되겠지만 그 이상이 됐다. 그냥 법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. 자기들이 이제 좀 쉬쉬하려고 하는 것 같고
뭐 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학교를 관리 잘 못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덮으려고 하는 자기 선에서 네. 문제가 아닐까요? 문제를 키우는 일이 아닐까.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뭐 교장이나 좀 못하게 막는다. 너 이거 고소하면 너 인사상 불이익 줄 거야. 강요죄입니다. 강요죄니까 그거 고소할 수 있어요. 뭐 한 10년 안에 다 그만두지 않을까요? 그 뭐 인사 불이익 지금 좀 받고 그냥 고소하고 그게 사실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. 그리고 나중에 뭐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. 근데 이거를 지금 뭐 묻어둔다?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이 안에서 트라우마가 되고 스트레스가 당연히 생기고 이 스트레스가 뭔가 만병의 근원이 돼요. 절대 그러지 말고 명백하게 불법인 것은 법으로 단죄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뭐 용인할 생각도 하긴 해야겠지만 근데 그게 변호사 상담도 그래서 필요해. 변호사 상담을 해서 이거는 범법입니다. 이건 범죄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용인이 안 된다. 이렇게 어떤 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게 스트레스 덜하지 않으실까. 촉법소년인 학생이 이제 교사에게 패드립이나 극심한 모욕을 줘서 교사가 이제 평소에 앓던 지병이 있는데 뭐 심장질환이나 우울증 같은 질환으로 이제 쓰러지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촉법소년에게 상해나 폭행 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? 일단 패드립과 모욕을 학생이 교사한테 했다. 그럼 그 상황은 보통 옆에 다른 학생들이 있거나 다른 교사들이 있거나 하는 상황일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순간 이제 모욕죄는 성립할 걸로 보여요. 그 모욕죄 고소를 염두에 두시고 근데 평소 앓던 지병이라는 전제를 하면 평소 앓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. 애나 학부모한테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가지고 좀 추가된 것 같은데 병이 근데 얼마나 추가된지 모르겠어. 그래서 어떻게 명확하게 그걸 증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원래 없었는데 원래 이런 병을 앓고 있지 않았는데 어떤 학생이나 어떤 학부모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상해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럴 때 현실에서는 결국 뭐 또 하는 얘기가 이제 증거가 필요한데 이제 뭐 정신과나 이런 데 상담 가실 거예요. 정신과는 보통 의사들이 진료 기록, 상담 기록을 남겨요. 의원 안에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. 의료법상으로.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속 비치가 돼 있을 건데 그 의료 기록을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. 환자가 교부해달라고 하면 또 교부해줘야 되거든요. 여기는 정신과기 때문에 상담 이력이 메모가 돼 있을 거예요. 그럼 거기에 뭐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라든지 뭐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라든지 이런 진술들이 거기 적혀 있으면 그건 증거로 쓸 수가 있죠. 그래서 그게 뭐 수개월이나 수년 동안 지속됐다. 그럼 이거는 뭐 100% 상해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 원래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이 반에 담임을 맡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이후부터 뭐 이런 질병이 생겼다라든지 네. 예, 그러면 이제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. 그렇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거기 이력을 남기고 상담 내용을 남겨놓는 게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다. 이거는 꼭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든지 뭐 직장 상사한테 너무 그러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대방한테 어떤 폭행을 당했는데 그 이후로 내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계속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.